노예 출신 제국 기사 케인 라토르는 악마와 계약한 미치광이 황제를 마지막까지 지키다 숨을 거두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케인은 역사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 궁금해했다. 죽음까지 충절을 지킨 기사로 남을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어리석은 패배자로 낙인 찍힐까? 어느 쪽도 케인에게는 달갑지 않았다. 그때 반란군을 이끌던 할로 리스타인이 나타나 의 중요한 순간에 검의 궤도를 바꿨냐며 분노와 지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케인은 차라리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고아로 29년을 살아온 케인은 이 운명을 스스로의 선택이라 여겼고, 공작가의 도련님이라 부르던 할로에게 부질없는 싸움을 시작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할로는 고통스러워하며 왜 도망치지 않고 이런 결정을 했냐고 계속 소리치다 죽어가는 케인을 안고 눈을 뜨고 일어나라며 애원했다. 죽은 후 케인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광활한 물과 닮은 초현실적인 공간을 걷고 있었다. 이것이 죽음인가 생각하며 얻은 자유가 상상했던 것만큼 멋지지 않다고 느꼈다. 할로와 그가 자신 때문에 울었던 것을 생각하며 친구는 혼자서도 잘 지낼 거라 안심시키던 그때 격렬한 에너지 섬광이 그를 강타했다. 갑자기 그의 영혼은 갓난아기의 몸으로 옮겨졌고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그를 카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맞이하는 것을 들었다. 케인이 충격과 불신에 빠져있는 동안 할로의 나이든 모습과 닮은 노인이 그를 안고 울지 않은 용기에 축하하며 막내 손자로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했다. 이 엄청난 충격에 아기 카렌은 할로의 손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고 깊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로부터 45년 후 할로 리스타인의 셋째 아들 발리, 백작의 외아들 10살 카렌 리스타인은 역사 수업을 받고 있었다. 선생님은 사악한 황제와 함께 죽은 기사 케인 라토르에 대한 현대 사학계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케인이 주인이 악의 길을 걷는 것을 막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주인 곁을 지켰기에 오늘날까지 충절의 상징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선생님이 카렌에게 의견을 묻자 카렌은 먼저 선생님의 의견을 물었다. 선생님은 대공 할로가 친한 친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어 했다고 믿으며 그들의 유명한 우정 이야기를 인용하며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하지만 카렌은 할아버지가 죽은 친구를 싫어했으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케인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빛내고 명성을 꾸몄다고 말하며 선생님을 완전히 다른 의견으로 놀라게 했다. 선생님은 케인의 말에 놀라 그의 의미를 물었다. 카렌은 할아버지가 혁명의 길에 동참하는 대신 죽음을 택한 케인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영웅이 되지 않고 조용히 죽고 싶었던 케인의 소원을 무시했다고 이론을 설명했다. 선생님은 깜짝 놀랐지만 할로와 케인의 대결이 그들의 실력에 비해 너무 빨리 끝났다는 비공식 기록을 기억해냈다. 선생님은 케인이 친구와 싸우는 대신 고의로 죽음을 택했다고 가정하면 카렌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10살 아이가 그런 심오한 결론에 도달하는 능력에 경탄했다. 선생님은 이 건방진 의견에 동의하면 대공 기사들이 불경제로 자신의 목을 자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극도로 당황했다. 선생님이 이런 관점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더듬거리자 카렌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카렌은 그저 농담이었다며 선생님이 왜 그렇게 놀라느냐고 물었다. 이어서 카렌은 자신의 이름이 이제 리스타인 공작 가문의 막내 손자 카렌 리스타인임을 스스로 확인하며 현재 상황으로 생각을 돌렸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할로 리스타인의 손자로 환생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에 차서 그 바보가 감히 자신의 명백한 소원과 달리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해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했어야 했다. 나중에 카렌은 할로의 막내 아들인 아버지 발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수업이 끝난 후 카렌은 아버지에게 다가오는 각성식에 대해 걱정하는지 물었다. 발리는 아들에게 사과했고 카렌이 이유를 묻자 아버지는 자신은 숙부들과 달리 마력을 각성시키지 못했기에 자신의 한계를 물려줬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카렌은 아버지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에게는 최고의 아버지라고 따뜻하게 안심시켰다. 발리는 아들의 말에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았고 자신에게도 카렌이 최고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저녁으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다정하게 물었고 카렌은 물론 고기라고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방에서 각성식에 대해 생각하며 누워있던 카렌에게 케인이었던 전생의 기억이 돌아왔다. 그는 어린 할로와 나눈 대화를 기억했는데 당시 그에게 각성식이라는 개념은 낯설었다. 할로는 그것이 잠재된 마력을 해방하는 가문의 고대 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케인은 금수저처럼 태어나는 힘에는 관심이 없다며 그 생각에 코웃음 쳤다. 할로는 모두가 능력을 각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성하더라도 자동으로 가문의 수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할로는 이어서 가문의 수장에게만 전해지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며 케인의 흥미를 끌려고 했다.
케이는 이 비밀이 엄청난 보물인지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책인지 궁금해하며 물었고 할로는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케이는 살짝 관심이 있다며 자신의 진짜 꿈은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로가 그의 꿈을 비웃자 케이는 친구의 농담에 화난 척했고 할로는 언젠가 자신이 가문의 수장이 되면 특별히 예외를 두어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진지하게 약속했다. 카렌은 방에 앉아 마력 각성식에 대해 생각하며 현재로 돌아왔다. 그는 아버지에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결론 내렸다. 파란 에너지와 번개가 그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고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마력을 각성했다는 진실을 드러냈다. 나중에 카렌은 부모님과 함께 첨단 기차를 경외심과 감탄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기차를 처음 본다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어머니는 이 기차를 만드는 데 사용된 많은 기술들이 아버지 발리의 개인적인 후원 덕분에 상용화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버지는 겸손하게 자신의 업적을 축소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카렌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진심으로 아버지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선언했다. 카렌은 기차 안에서 마력을 각성하지 못했음에도 리스타인 공장령 재정의 30%를 혼자서 관리하는 놀라운 사람인 아버지를 존경하며 생각을 이어갔다. 언제나 다정한 어머니와 가족에게 헌신적인 아버지와 함께 카렌은 그들이 진정 완벽한 부모라고 결론 내렸다. 기차가 계속 나아가는 동안 카렌은 창밖으로 멀리 거대한 성이 우뚝 솟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은 리스타인 가문의 본거지인 창해성이었다. 카렌은 그곳에 할아버지 할로 리스타인이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할로가 감히 자신의 뜻과 달리 자신을 역사에 기억될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그의 분노가 내면에서 치솟았다. 그 순간 카렌은 소량의 마력을 방출하여 아버지를 깨웠다. 그리고 그 순간 카렌은 할아버지에게 끊임없는 골칫거리가 되고 리스타인 가문 역사상 가장 큰 문제아가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카렌은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에게 자신을 기다려보라며 사랑하는 막내 손자가 무엇을 할지 지켜보라고 맹세했다.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환영단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카렌의 아버지는 하일리라는 남자와 인사를 나누었고 하일리는 공작 가문의 너그러움에 끊임없이 감사함을 표했다. 역에 있던 해랑 기사들이 카렌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그는 그들이 자신의 지역 기사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이 이미 각성한 만화를 그들이 느꼈을지 궁금해했지만 그 소식이 할아버지에게 닿을 가능성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시간 문제일 뿐이라 생각하며 가족은 본성으로 안내되었고 특히 넓은 응접실로 가서 발리 백작이 가문의 어른들을 만나러 간 동안 카렌은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 카렌은 넓은 방에서 기다리는 것이 지루했고 차라리 서재에 가겠다고 요청할 거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방에 있던 다른 소년이 그의 생각을 가로막으며 소문이 사실이라며 카렌이 도착하자마자 서재를 찾은 것을 보니 정말 책벌레가 맞다고 놀렸다. 소년은 이어서 카렌과 그의 아버지를 모욕하며 숙부발리 가문 출신이니 만화를 각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니 아버지처럼 돈을 벌기 위해 평민들처럼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덧붙였다. 이 모욕에 화가 난 카렌은 차분하게 소년에게 싸울 생각이냐고 물었다. 소년은 그의 반응에 놀랐지만 카렌에게 우위를 점하게 해줄 거라 생각하며 약간의 만화를 모았다. 하지만 카렌은 본가에서 말썽꾸러기가 키워지고 있나 하고 침착하게 생각한 뒤 자신의 만화 오라를 뿜어내 소년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소년은 충격에 카렌이 언제 어떻게 만화를 각성했냐고 물었고 카렌은 아버지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카렌은 이어서 형이라고 부르던 사촌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카렌은 가문에 2명의 말썽꾸러기는 필요 없다며 자신이 그 역할을 맡을 테니 다른 한 명은 자신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사촌은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카렌은 무시무시한 오라를 뿜어내며 사촌 레오에게 간단히 한판 붙자고 제안했다. 성의 다른 곳에서는 큰아버지 타일스 리스타인이 두 형제와 앉아 있었다. 하일리는 카렌이 이미 만화를 각성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3기사단장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 둘째 삼촌 라파엘 리스토는 카렌이 만화 각성을 본가에 숨겼다며 실패작이라고 부르는 동생 발리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발리는 진심으로 놀란 듯 자신도 몰랐다고 확인했습니다. 타일스는 라파엘에게 서두르지 말라며 꾸짖었고 그 실패작이 만화를 각성하지 못했으니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지적한 뒤 이 모든 상황을 한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하인이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 집사에게 빨리 오라고 요청했고 라파엘 도련님을 외쳤습니다. 할로 리스토는 뭔가 오해가 생겼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라파엘은 아들 일임을 깨닫고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한편 응접실에서는 레오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도착해서 그 장면을 보고는 화를 내며 카렌을 붙잡고 예에 없는 녀석이라 부르며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발리와 타일스가 도착했습니다. 카렌은 레오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했기 때문이라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카렌은 삼촌에게 자신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겠냐고 물었습니다. 라파엘은 카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카렌을 붙잡고 발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이 모든 일이 그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집사가 끼어들어 모두에게 멈추라고 요청하며 주인인 할로가 직접 이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파엘은 카렌을 놓아주라는 명령을 받았고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발리는 아들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고 카렌은 괜찮다고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집사는 모두에게 주인님을 뵈러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가면서 카렌은 할로를 마지막으로 본 지 꽤 오래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책상 뒤에 앉아있던 할로는 카렌에게 도착하자마자 왜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켰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발리가 아들을 변호하려 했지만 할로는 자신은 그에게 묻지 않았다며 아들로부터 직접 답을 듣겠다고 단호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할로는 카렌에게 결과도 생각지 않고 문제를 일으킬 만큼 무모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그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카렌은 할로가 자신을 벌하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것에 내심 놀랐고 그것을 기사도라고는 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카렌은 레오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했다고 답을 명확히 반복했습니다. 라파엘은 다시 격렬하게 화를 내며 카렌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고 진실을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할로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라파엘에게 감히 자신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라파엘은 아버지 할로에게 사과했고 할로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레오를 부르기로 결정하고 하일리에게 치료가 끝나는 대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로는 카렌에게 시선을 돌려 모욕 문제만이 그가 묻고 싶었던 전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렌은 할아버지의 질문을 예상하고 만화에 대해 묻는 거라면 3년 전에 각성했다고 밝게 말하여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할로는 왜 지금까지 아버지에게조차 숨겼는지 물었고 어린 나이에 스스로 만화를 각성한 이 소년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카렌은 나중에 책에서 읽고 나서야 그것이 만화라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음 상황을 추궁하자 카렌은 순진하게 웃으며 그냥 비밀로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밀은 재미있고 자기 지역 기사들이 전혀 몰랐다는 점이 더 재미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로는 그게 전부냐고 물었고 카렌은 밝게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때 레오가 상처를 치료받고 도착했고 할로는 즉시 그에게 정말 삼촌을 모욕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카렌은 정교한 연극을 시작하며 레오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한 것에 대해 거짓 슬픔으로 말했고 그를 돈만 아는 저속한 남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카렌은 이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무능하고 오만하다고 묘사하며 아버지가 빛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슬플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레오를 때리지 말았어야 했으며 큰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레오는 이 뒤틀린 연설에 경악하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맹렬히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카렌은 사촌을 위협하기 위해 기운을 폭발시켰습니다. 할로는 레오에게 카렌의 말이 사실인지 침착하게 물었고 레오는 두려움에 떨며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고백을 들은 할로는 다음 날이 각성식이라 두 소년의 처벌을 의식 후에 미루기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가서 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할로는 하인 하일리에게 발리의 아들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일리는 그 소년에게 주인님의 흥미를 끌만한 여러 면이 있다고 외교적으로 답했습니다. 할로는 카렌이 스스로 만화를 각성하고 3년 동안 숨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지의 기사들 수준을 은근히 비판한 것이 자신이 아들 발리를 소홀히 했다는 암시로 받아들여지는 흥미로운 소년이라고 동의했습니다. 하일리는 주인님이 너무 과민하게 생각한다고 여겼지만 할로는 이 손자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로는 다음날 의식에서 카렌의 본성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할 것이라며 그가 무사히 의식을 마치고 무엇을 얻을지 강렬한 호기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온 가족이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야외 장소에 모였습니다. 카렌은 리스톤 가문의 장로들이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은퇴했음에도 엄청난 힘을 느꼈습니다. 그는 또한 타일스와 그의 딸 레온, 라파엘과 그의 아들 레오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카렌은 이 의식이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모임 중앙에는 큰 검은 돌이 놓인 돌 플랫폼이 있었는데 카렌은 그것이 맹세의 돌임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할로는 눈뜨기 의식의 시작을 알리며 카렌이 맹세의 돌이 연 틈을 통과하면 돌이 그에게 보여줄 세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세계가 사람마다 다르며 카린이 그곳에서 얻을 명찰의 무기를 사용하여 그 세계를 부수면 의식이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린이 준비를 확인하자 할로는 목걸이를 사용하여 맹세의 돌을 활성화했고 거기서 푸른 에너지 기둥이 뿜어져 나와 공중에 빛나는 틈이 열렸습니다. 발리가 아들의 어깨를 불안하게 잡으며 무섭지는 않은지 정말 괜찮을지 물었습니다. 카렌은 아버지에게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렌은 자신이 얻을 무기로 세계를 부수라는 요구사항을 생각하며 쉬운 일이라고 여겼고 무언가를 부수는 것은 항상 자신의 특기였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멀리서 할로는 손자가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카린이 틈을 통과하자마자 그는 불타고 죽은 전우들의 시신으로 가득 찬 낯설고 끔찍한 장소, 황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돌이 왜 자신에게 이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죽은 전우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인지 분노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카렌은 자신의 세계를 비극적이고 황량하다고 묘사하는 신비한 목소리를 들었고 그를 푸른 늑대의 아이라 부르며 언약의 때가 왔으니 선조와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렌은 미지의 목소리에게 악마냐고 물었지만 그 목소리는 천한 악마들이 그의 혈관에 흐르는 피를 더럽힐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카린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기다리는 왕좌로 올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카린이 황제가 악마와 계약하면서까지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했던 왕좌에 도달했을 때 그곳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그는 마치 그들의 시신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오래된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를 푸른 늑대 부족의 대표자라며 환영했고 이것이 그의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카린은 황제가 자신에게 준 아끼는 검, 마검 파멸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만화를 주입하라고 요청했지만 카린은 그 검이 사용자의 영혼을 집어삼킨다며 반대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검에 깃들어 있던 악마의 의지는 할아버지가 이미 소멸시켰고 그가 보는 것은 악마의 저주로 남은 왜곡된 형태일 뿐이며 그가 유일하게 그것을 각성시킬 수 있는 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카린은 검을 만지는 것이 안전한지 망설였고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여 수많은 생명을 빼앗았던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할로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카린은 마침내 할로의 특이한 친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눈뜨기 의식의 목적은 단순히 무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명찰의 만화를 각성한 후계자가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카린은 자신감 있게 검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카린이 검을 잡자마자 그가 명찰의 만화로 인식한 거대한 푸른 에너지가 그를 덮쳤고 검의 형태가 그의 손에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한 목소리는 검이 예전 모습인 파멸로 그에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검은 원래 그의 선조 라엘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 검이 할로가 가져간 다른 검 그레이엄과는 달리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그 힘이 가문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카렌은 검 안에 잠재된 만화가 몸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 목소리는 그에게 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카렌은 몸속의 만화 흐름이 더욱 격렬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목소리에게 검의 진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 검이 처형검 단두대이며 수많은 악마의 목을 베고 그 힘을 집어삼켜 악마들 스스로가 순전한 두려움 때문에 그 존재를 잊을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카렌은 자신의 무기의 새로운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깊은 바다의 어둠을 닮은 검이 카렌의 운명에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목소리가 말했다. 카렌은 목소리의 정체를 물었고 집안의 수호룡인 푸른 용일 거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카렌이 아직 자신의 진짜 이름을 감당할 힘이 없으며 언젠가 바다를 지배할 힘을 얻으면 부캐로 찾아오라고 답했다. 그 후 카렌은 이 세계를 떠나는 방법을 물었고 목소리는 이미 그가 답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렌은 의식 초반에 들었던 대로 이 세계를 산산조각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다며 크게 외친 후 검을 힘껏 휘둘러 주변의 환상 세계를 부숴버렸다. 현실 세계에서 할로는 불안해하는 발리를 위로하며 아들이 자신이 걷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자기 맹세의 돌이 격렬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고 레오는 할아버지에게 돌이 깨지고 있다고 소리쳤다. 모두가 경악하는 순간 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깨진 돌이 있던 자리에 카렌이 새로운 검을 든 채 빛과 함께 나타났다.
그는 웃으며 주위를 둘러보고는 맹세의 돌이 부서져 있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발리는 화를 내며 그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졌다. 카렌은 활짝 웃으며 검을 높이 치켜들고는 이것이 우리 조상 라엘 리스테인의 처형검 기요틴이라고 알렸다. 이 말에 할로와 노인들은 깜짝 놀랐다. 이 전설적인 칼은 가문의 역사에서 지워진 상태였다. 그 존재는 오직 가주와 노인들에게만 구전으로 전해져 왔다. 그들은 모두 왜 지금 나타났는지 궁금해했고 할로는 언약의 때가 다가오는 것인지 숙고했다. 할로는 마침내 손자에게 이 검이 두렵냐고 물었고 카렌은 전혀 두렵지 않다고 자신감 있게 답했다. 할로는 상황을 파악한 뒤 고대 역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은 마족을 섬멸하기 위해 푸른 용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징표로 언젠가 약속을 이행할 후손을 기다리며 맹세의 돌을 남겼다. 할로는 손자 카렌을 바라보며 혹시 그가 이 약속을 이행할 운명을 지닌 아이가 아닐까 생각했다. 이에 할로는 손을 들어 발리 리스테인의 아들 카렌이 처형검 기요틴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청해성에 적법한 구성원이자 이 패권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춘 직계 후계자임을 공식 선언했다. 이 말에 라파엘은 그런 애송이에게 이 권리를 주는 것에 반대하며 분노했다. 한편 발리는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달려갔지만 카렌은 다치지 않았다고 안심시켰다. 장남 타일스는 깊은 생각에 잠겨 이 전설의 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며 그 기운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하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타일스는 속으로 동생 발리에게 카렌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해도 아들 같은 새로운 변수로 인해 승계 문제가 흔들리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후 할로는 개안 의식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모두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떠나면서 라파엘은 형 타일스에게 가만히 있을 거냐고 화를 내며 따졌고 타일스는 곧 앉아서 얘기할 것이라고 침착하게 답했다. 라파엘은 타일스처럼 욕심 많은 사람조차 위험을 느꼈다고 생각했다. 라파엘은 왜 하필 발리의 아들이 선택되었는지 궁금해하며 혼란과 분노를 표출했다. 타일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부모가 떠날 시간이 되자 발리는 아들에게 혼자 괜찮겠냐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일리는 청해성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발리는 성이 외부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하다는데 동의했지만 내부의 위협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이 경솔하게 행동할 리 없다고 덧붙였지만 하일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사비나 부인이 카렌의 입회의식을 감독할 것이라고 알렸다. 카렌과 그의 아버지 모두 안도했다. 할로의 여동생 사비나 리스테인은 오빠 못지않은 실력으로 유명했으며 그녀는 백색 늑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발리는 아들에게 그녀에게 공손하게 대하라고 조언했고 카렌은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떠나기 전 하일리는 할로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성 안에 발리 가족을 위한 영구 거처가 마련될 것이며 언제든 방문해도 좋다는 내용이었다. 발리는 아버지의 이 행동에 깊이 감동했고 하일리에게 이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몸조심하고 필요할 때 자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열차가 떠난 후 하일리는 사비나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며 카렌을 이끌고 성안을 지났다. 도착하기 전 하일리는 카렌에게 사비나 부인을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그녀가 그 호칭을 몹시 싫어한다는 이유였다. 카렌은 조언에 감사했지만 속으로는 그 이상함에 대해 의아해했다. 그들은 이어서 직계 혈통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청해 숲의 정령 훈련장에 도착했다. 하일리는 카렌에게 사비나 부인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라파엘 경의 특별한 요청으로 레오 경도 그곳에 있다고 말했다. 카렌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안으로 들어갔고 하일리는 속으로 다시 시끄러워지겠군 하고 중얼거렸다. 카렌은 들어가기도 전부터 홀에서 엄청난 만화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문을 열자 흰 늑대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도착을 알렸고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체 없이 들어오라고 명령했다. 카렌은 사비나 부인의 젊은 모습에 놀랐다. 그녀는 그를 환영하며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과 달라서 놀랐냐고 물었다. 사비나는 발리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벌써 다 자랐다며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다고 말했다. 카렌은 그녀의 영원한 젊음이 만화로 신체를 재구성했기 때문이며 이는 팔성 마스터 레벨의 사람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사비나는 카렌에게 레오 옆에 가부좌를 틀고 앉으라고 명령했다. 카렌은 순순히 따르며 긴장한 사촌에게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 기대된다고 속삭였다. 사비나는 그가 자신의 칭호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래서 카렌은 역사책을 좋아해서 읽다가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비나는 미소를 지으며 오빠 할로가 말한 대로
정말 흥미로운 소년이라고 말했다. 카렌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고 묻자 그녀는 내가 아주 좋아할 만한 아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직접 보니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비나는 할로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할로는 카렌을 광활한 바다를 항해해야 할 아이로 묘사하며 그 바다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의 등대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었다. 사비나는 카렌에게 드넓은 바다처럼 거칠고 무한한 엄청난 잠재력을 보았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는 한 세대를 지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 흥미로운 소년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비나는 가부좌 자세가 만화 수련의 기초이며 예비 단계를 통과하면 자신처럼 앉지 않고도 만화를 수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수업을 시작했다. 그러고는 맑은 바다 만화의 물결을 뿜어냈고 소년들은 경탄했다. 사비나는 몸 안에 만화의 바다를 만들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해왕류 방법을 설명했다. 그녀는 통제하는 바다의 수에 따라 사람의 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8개의 바다를 통제하는 것은 8성 등급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8개의 바다를 하나의 거대한 바다로 마스터하는 것은 9성의 경지이다. 그녀는 이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대륙 전체에 단 3명뿐이며 제국 내에는 단 1명뿐이라고 덧붙였다. 카렌은 이 사람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할로. 사비나는 대륙에서 유일한 구성고수는 자신의 오빠인 할로 리스테인이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이 말은 카렌 안에 결단력의 불꽃을 지폈고 그는 이번 생에는 반드시 할아버지를 따라잡겠다고 맹세했다. 사비나는 소년에게서 이 강렬한 힘에 대한 열망을 알아채고 그를 정말 재미있어하며 훈련시킬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사비나는 만화 수련을 시작하며 소년들에게 각성 의식 중에 열린 통로로 만화를 흘려보내라고 명령했고 만화의 힘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사비나는 그들의 만화 파동을 지켜보았고 카렌은 자신의 만화 파동이 아직 거칠다는 것을 알아채자 그녀는 그에게 심장부터 시작하라고 지도했다. 사비나는 카렌의 능력에 즉시 감탄하며 이제 막 각성 의식을 마친 사람의 힘이 이럴 수 있을지 의아해했다. 그녀는 2년 전 해왕류 방법을 전수받았음에도 겨우 2성 수준에 근접하기 시작한 레오와 그를 비교했다. 반면 카렌은 아무런 가르침 없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만화 경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카렌은 몸이 찢어지는 듯한 엄청난 압력을 느껴 스스로 수련을 멈췄다. 사비나는 처음엔 그가 지쳤다고 생각했지만 능숙하게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레오가 만화를 과도하게 사용해 쓰러지자 사비나는 그에게 달려가 만화를 무리하게 쓴다고 꾸짖었다. 사비나는 카렌을 지켜보느라 정신이 팔렸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녀는 어른의 역할이 아이들이 무모함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렌은 실망한 얼굴로 레오를 보며 한심하다고 평했다. 사비나는 레오를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치기 전에 멈춘 카렌과 비교했다. 그녀는 힘에 대한 욕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제력에 감탄하며 이 아이에게 정말로 길잡이가 필요한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사비나는 카렌에게 3년간 그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이 기간 동안 자신을 보호할 힘을 기르는데 집중하라고 말했다. 카렌은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나중에 결투 훈련장에서 레오가 카렌에게 훈련에서도 단두대검을 사용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카렌은 무엇이 문제냐는 듯 대답하며 할아버지가 검의 기운을 담는 특별한 검집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교관이 그들에게 다가와 자신을 검술 훈련을 맡을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해랑 기사단의 지휘관 제루스 윈터가드 경은 카렌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속으로 그가 8성 전문가라고 생각했다. 제루스는 소년들에게 해랑 기사단의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도련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카렌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편하다고 답하며 기술로 푸른 늑대들의 존경을 얻는 것이 리스턴 가문의 전통임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루스는 카렌의 특이한 반응에 놀라며 대부분의 귀족이라면 불쾌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루스 경은 오랜 기다림 끝에 진지하고 굳건한 후계자가 드디어 가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카렌은 결국 모두가 자신에게 고개 숙일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기운을 감지하자마자 제루스는 즉시 생각을 바꿔 도착한 것은 진지한 후계자가 아니라 레오보다 더 심한 진짜 악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사비나는 오빠인 할로에게 카렌이 계승 구조에 미칠 영향과 그것이 할로의 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생각해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할로는 여동생이 자신의 아들이 조카에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건지 궁금해했다. 사비나는 카렌의 뛰어난 재능이 제국 전역에 알려진다면 누가 계승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비나는 오빠 할로와 이야기하며
맹세의 돌이 부서진 지금 특히 북해 너머에서 오는 악마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들의 가문이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할로는 그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가문의 수장만이 아는 비밀 예언을 밝혔다. 돌을 부순 자는 옛날 조상들이 그랬듯이 새로운 돌을 세울 것이다. 사비나는 이것이 곧 언약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언제 카렌에게 이야기를 할 거냐고 묻자 할로는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겨울에 발리는 아들 카렌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카렌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며 최근 2가지 검술 스타일의 사용을 마스터했다고 훈련 진행 상황을 알렸다. 그는 또한 아버지가 부탁했던 대로 친척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레오를 특별히 돌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편지 말미에 그는 용돈이 다 떨어졌다며 농담조로 돈을 더 달라고 했고 발리는 정겹게 웃었다. 하일리와의 대화에서 발리는 3년 전 카렌을 처음 성에 맡겼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회상했다. 하일리는 카렌이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했고 그 때문에 성이 더 이상 조용하지 않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발리는 아들에게 눈에 띄지 말라고 조언하려 했지만 하일리는 보석은 가만히 있어도 빛난다고 현명하게 답했다. 하지만 하일리는 카렌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상황이 바뀔 수 있으며 푸른 늑대로서 그에게 할당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리가 가장 걱정한 것은 카렌의 커지는 영향력에 대한 형의 반응이었다. 하일리는 발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비나 부인이 카렌을 매우 아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조언했다. 발리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다. 발리는 매달 보내던 용돈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하일리는 그가 농담하며 덜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 답했다. 하지만 발리는 숙모가 곧 성을 떠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하일리는 카렌이 해랑 기사단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그들이 작은 푸른 광견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줬다고 설명하며 그를 다시 안심시켰다. 훈련장에서 카렌은 거구의 기사 한스를 쉽게 제압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었다. 카렌은 그가 나약하다며 힘에 제압당하면 해랑 검술은 쓸모없고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힘으로 맞서야 한다고 꾸짖었다. 한스는 카렌만이 자신의 힘을 투영한다며 항복했고 카렌은 그의 근육을 풍선 근육이라며 비웃었다. 훈련장에서 한스는 풍선 근육이라는 말이 생소하다며 이제 만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렌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젊은이가 단 1년 만에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는지 한탄했다. 한스는 곧 카렌이 임무에 파견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스는 할로 공작이 현재 수도에 있기에 시라스경이 임무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그들의 목적지는 악마 출현이 증가하고 있는 공작령 서쪽의 천공의 돔 지역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근처에서 레오는 카렌과 같은 임무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잘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불안하게 훈련하고 있었다. 현재로 돌아와 발리는 하일리에게 자신이 소환된 이유가 단순히 카렌의 편지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발리는 그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네며 벨로스 남장령에서 온 상인의 수레에서 영지 검문관들이 이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발리는 그것이 코카인이라는 마약임을 확인하고 기차역의 청해성부터 벨로스 남장령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누군가 기차에서 내리며 여기가 청해성인가 하고 중얼거렸다. 그날 밤 카렌은 성에 몰래 잠입해 시라스의 소장품에서 술병을 훔친 후 성안을 배회하며 시라스의 소장품에 손대는 것은 언제나 스릴 넘친다고 혼잣말했다. 술을 즐기던 중 그는 방문객이 급한 용무로 리스틴 공작을 찾는 소리를 들었다. 경비병은 공작이 수도에 있고 시라스 기사단장이 책임자라고 확인해줬다. 카렌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경비병이 그를 알아보자 방문객은 자신을 젊은 남작로한 벨로스라고 소개했다. 로안은 그에 대해 들었던 소문으로 카렌을 알아보았다. 로안의 시종은 기사단장에게 가자고 제안했지만 카렌은 급한 용무로 직접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쪽 귀족의 예의라며 자신이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주장했다. 카렌은 경비병에게 시라스에게 따로 전가를 전하라고 명령했다. 카렌의 정치적 판단력은 로안을 감탄시켰지만 로안은 소년이 술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걱정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로안에게 따라오라고 권했다. 개인실에서 카렌은 로안의 문제, 즉 그의 남장령 동부 산악지대에 도적대가 있다는 것을 요약했다. 로안은 이를 확인하며 이 도적들이 마약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납치해 노예로 팔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안은 자신의 남장령이 가난하고 군사적으로 약하며 그의 아버지가 도적대와 맞서려다 실패하여 부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있다고 유감스럽게 설명했다. 카렌은 화를 내며 술병을 탁자에 내리치고는 이 악당들을 갈기갈기 찢는 것도 충분한 벌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도적대가 정규군과 싸울 만큼 강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의문스러운 점을 지적했다. 로아는 이 도적들이 현재 전쟁 중인 남부 왕국군의 탈영병일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고 답했다. 카렌은 상황을 분석하여 사악한 황제의 퇴위 이후 황실군이 줄어든 자원을 남부전쟁에 집중하면서 북부에 안보 공백이 생겼고 이로 인해 탈영병들이 도적이 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로안은 이 이론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동의했다. 카렌은 로안에게 술을 권하며 벨로스 남장령이 자신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영지와 인접해 있어 자신에게도 개인적인 문제라며 직접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로안은 이 제스처에 감사했지만 아이가 건네는 술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카렌은 천진난만하게 술이 제루스경의 소장품에서 훔친 것이라고 인정하며 로안에게 둘만의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로안은 유명한 기사단장의 이름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바로 그 순간 제루스가 방에 들어와 카렌에게 자신의 술을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로안은 당황하여 술을 엎질렀지만 제루스는 그를 안심시켰다. 제루스는 로안에게 도적대에 대한 그의 심각한 우려를 들었다고 확인했고 로안은 그것이 도움을 청하러 온 이유라고 확인했다. 제루스가 막 대답하려 할 때 카렌이 그를 가로막았다. 제루스는 그에게 돌아섰고 그 나이에 술을 마신다고 꾸짖으며 술을 빼앗았다. 제루스는 젊은 남작에게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오랜 동료가 고통받는 동안 푸른 바다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곧 병력을 조직하고 파견할 계획이라고 안심시켰다. 카렌은 임무에 자원했지만 제루스는 적이 훈련된 집단이고 알려지지 않은 숙련된 전투원들이 있을 수 있다며 즉시 거절했다. 로안은 카렌이 진심으로 돕고 싶어하는 모습에 놀랐다. 제루스는 실전이 훈련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반대했다. 카렌은 지나친 보호는 좋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제루스는 모호한 위험보다는 서쪽의 명확한 위험에 그를 보내는 것이 낫다고 고집했다. 그러자 카렌은 능글맞게 웃으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나중에 기차역 장면에서 레오는 임무에 강제로 가게 된 것에 충격받았지만 카렌은 첫 임무라며 신나서 레오의 어깨를 감쌌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제루스는 자신이 속았고 카렌이 사비나 부인을 이용했음을 깨달았다. 제루스는 믿을 만한 보호자가 동행할 것이니 이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제루스는 레오 경위가는 조건에 동의했다는 것이 그들의 훈련 결과에 대한 만족을 암묵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안 남작 또한 그들을 배웅하러 왔는데 공작의 손자들의 안전과 혹시 그들에게 해가 생길 시 자신의 가문의 책임에 대해 크게 걱정했다. 제루스는 사비나가 함께 있으니 소년들에게 해가 없을 것이라 설명하며 로안을 안심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비나는 소년들이 죽을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하며 충격적인 발언으로 그의 말을 끊었다. 이 말은 로안과 레오를 겁먹게 했다. 제루스는 그녀의 평소 대담함에 대해 언급했고 사비나는 자신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암시했으며 제루스는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듯했다. 기차역에서 사비나는 레오가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두려움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이번 임무를 지난 3년간의 훈련에 대한 진지함을 증명하고 푸른 늑대 단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기회로 삼으라고 독려했다. 카렌은 그의 빈정거리는 투로 끼어들어 레오가 항상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줘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레오는 화를 냈지만 카렌의 말은 그의 결심을 일깨웠고 그는 자신을 증명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마법 기차는 푸른 바다성을 떠나 벨로스 남장령으로 향했다. 기차가 멀어지자 카렌은 이렇게 빨리 이 순간이 올 줄은 몰랐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기차 안에서 사비나는 로안 남작에게 자신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가 푸른 바다성에 있다는 것은 비밀이었고 만약 그녀가 발각되면 도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로안은 카렌이 긴장한 기색이 없는 반면 레오는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아이 둘만 이 임무에 보내는 것에 대해 계속 걱정했다. 한편 레오는 어머니의 꾸지람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레오에게 3년 전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굴욕을 겪고도 어떻게 카렌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며 카렌은 그의 친구가 아니라 라이벌이라고 단언했다. 레오가 침묵하자 그녀는 그를 나약한 아이라 불렀다. 마침내 레오는 어머니에게 카렌은 자신의 라이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렌이 13세에 사성 레벨에 도달했고 자신은 15세에 겨우 삼성 레벨에 도달한 것을 예로 들며 그들 사이에 엄청난 재능 차이를 설명했다. 레오는 카렌이 자신의 라이벌이 아니라 자신을 열심히 노력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숲, 즉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나무, 즉 경쟁만 보고 있다고 말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기차로 돌아와 사비나는 레오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레오는 첫 임무라 긴장된다고 인정했다.
사비나는 그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레오는 망설였지만 사비나는 자신을 의심할 필요 없고 그의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를 훈련시켰음을 상기시키며 그를 격려했다. 그녀의 말에 감동한 레오는 그녀를 스승님이라 불렀다. 기차는 20분 후에 도착한다고 알렸고 사비나는 임무 동안 서로를 스승과 제자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상황을 미리 정찰하고 눈에 띄지 않게 가기 위해 기차에서 뛰어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로아는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위험에 항의했지만 사비나는 조카들이 멀리서 지켜볼 것이므로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가 책임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카렌은 그녀의 대담함에 감탄하며 말했고 사비나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로안과 레오를 리스턴 가문의 기이함에 대해 의아해하며 충격에 빠뜨렸다. 벨로스 남장령에 도착하자 그들은 로안의 아버지인 부상당한 벨로스 남작의 영접을 받았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앉아서 맞이하는 것에 대해 사과했다. 카렌은 정중하게 대답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의 부상에 대해 물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벨로스 남작을 만나자 남작은 아이들의 걱정에 감사하며 10년 전 카렌과 그의 아버지를 만났던 일을 언급하고 그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아버지가 분명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격식을 불편해하는 카렌은 남작에게 편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남작은 그를 카렌 도련님이라 부르기로 동의했다. 남작은 카렌이 첫 임무를 맡게 된 것으로 보아 그 어린 나이에 무술에서 사성 레벨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추론하며 예리한 통찰력을 보였다. 남작은 소년의 능력에 대한 본가의 판단에 신뢰를 표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2명의 유망한 젊은이를 그렇게 위험한 임무에 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했다. 카렌은 남작에게 그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임무 실패는 푸른 늑대단의 명예를 더럽힐 것이며 그들은 결코 실패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그러고 나서 그는 레오에게 확인을 구했고 레오는 마지못해 분명 성공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남작은 웃으며 그들의 자신감에 감사했다. 카렌은 남작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떠날 것이라고 알렸다. 남작은 그들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 따라갈 안내자를 준비해 두었다고 말했다. 소년들은 안내자와 함께 눈 덮인 산을 통해 출발했다. 카렌은 레오가 벌써 피곤한지 궁금해하며 그를 놀렸지만 레오는 그를 무시하고 안내자가 도적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며 그에 대한 불신을 표했다. 카렌은 마침내 생각할 줄 알게 되었다고 비꼬며 축하한 뒤 레오의 의심이 옳았고 안내자가 도적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침착하게 확인해 주었다. 레오는 충격을 받고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카렌은 로안 남작의 역에서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고 설명했다. 회상 장면에서 로안의 보좌관이 도적들의 은신처를 어떻게 찾을 거냐고 묻자 로안은 영진회의 배신자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레오가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묻자 카렌은 그가 하루 종일 긴장해 있었다고 대답했다. 카렌은 로안이 의도적으로 배신자를 이용하는 교활함을 지적하며 상황을 분석한 뒤 어린 귀족인 자신들이 납치되면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자신들의 역할이 미끼라고 레오에게 설명했다. 카렌은 레오에게 배신자가 지금까지 처벌받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며 이는 그들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안내자 스벤은 그들을 도적 두목이 설치한 매복으로 이끌었고 도적 두목은 목표물이 어린 귀족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추가 금액을 보상했다. 도적 중 한 명이 두 젊은이가 순순히 따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카렌과 레오는 싸울 준비를 하고 섰고 카렌은 아버지의 땅에 약을 퍼뜨린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맹렬한 분노로 선언했다. 남작 저택으로 돌아와 로아는 아버지에게 괜찮으신지 물었다. 그의 아버지는 건강에 대해 안심시켰다. 로아는 아버지에게 물 한 잔을 건네고 걱정스러운 듯 두 젊은이가 괜찮을지 아버지에게 물었다. 남작 아버지는 푸른 바다 성이 충분한 정보 없이 아이들을 보낸 것이 그들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충분한 증거라고 답했다. 그는 카렌이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침착하고 이염 있는 모습에서 할로 공작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남작 저택에서 벨로스 남작은 두 소년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옳다고 아들에게 자신감을 표했다. 한편 눈 덮인 산속에서 카렌은 맹렬한 전투를 벌이며 도적들의 목을 능숙하고 초자연적으로 베어 넘겼다. 레오는 그 광경을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지켜보며 카렌이 진정한 괴물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도적 부두목은 불안해하며 두목에게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 주력 부대에 알리기 위해 후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적 두목은 신참 소년에게 패배하는 것을 거부하며 분노했고 붉은 기운을 뿜으며 카렌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카렌은 그의 고함 소리가 시끄럽다며 침착하게 맞섰고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그를 반으로 갈랐다.
레오가 기겁하는 동안 카렌은 실수로 강력한 기술을 썼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카렌은 두목이 자신의 옷을 더럽혔다고 불평했다. 살아남은 도적 중 오르아라는 자는 카렌의 힘과 그를 압도할 뻔한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에 질려 즉시 항복했다. 카렌은 능글맞게 웃으며 오르아에게 밧줄이 있는지 물었고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레오가 놀라는 가운데 카렌은 오르아에게 자신과 레오를 묻게 하고 그들의 검까지 주어 무장시켰다. 레오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묻자 카렌은 효과적인 미끼가 되어 도적의 본거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납치가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무장하지 않은 한 명에게 두 귀족이 붙잡히는 것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걷던 중 카렌은 포로 오르아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오르아는 자신들이 남부 전쟁 지역에 있는 카이우스 왕국의 탈영병이라고 자백했다. 카렌은 그에게 요새 내 병력 수를 물었다. 오르아는 2명의 마법사와 그들의 호위기사를 포함해 총 130명이라고 답했다. 오르아는 그 순간 자신의 실수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자신이 잡은 이들이 평범한 귀족이 아닌 위대한 리스턴 가문의 후계자들이라는 것을. 카렌은 우두머리가 쉬운 돈을 약속했다는 오르아의 이야기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왜 마법사 같은 엘리트들이 단순한 보병대장과 함께하며 이들은 강도질을 위해 가난한 벨로스 남장령을 택했을까 의아해했다. 카렌은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고 결론짓고 진실을 직접 봐야겠다고 결정했다. 산적들의 은신처에 도착하자 다른 경비병들이 오르아가 인질들을 데려왔는지 의아해하며 놀란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산적 은신처 입구에서 경비병들은 오르아에게 혼자 무기를 들고 돌아왔는지 물었다. 오르아는 자신이 도련님들에게서 무기를 전리품으로 빼앗았고 다른 동료들은 도망자들을 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비병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문을 열어주었다. 안으로 들어선 카렌은 이 탈영병들이 나태해 보인다고 중얼거렸지만 내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던 이상한 힘을 느꼈고 그의 검 단두대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곧 자신의 불안감의 원인, 제물로 걸린 새들의 시체와 땅에 그려진 거대한 검은 마법진을 발견했다. 카렌은 즉시 오르아에게 자신을 풀어주고 검을 달라고 명령한 뒤 놀란 레오에게 곧 필요할 것이라 경고하며 그의 검 실피들을 뽑으라고 말했다. 그 순간 마법진이 활성화되고 무장한 해골들이 땅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하여 오르아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산적 두목이 나타나 인질들이 자신의 산채에 들어온 것을 비웃으며 환영했다. 카렌은 검은 마법사를 눈으로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재빨리 오르아를 인질로 잡고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산적들이 공격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레오는 이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것이 귀족의 명예를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했다. 산적 두목은 카렌을 비웃으며 귀족들은 무엇보다 명예를 중시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카렌은 왜 자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며 되받아쳤다. 두목은 카렌을 흥미롭게 여겼지만 인질은 가치 없고 오르아는 완전히 쓸모없다며 카렌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했다. 두목은 오르아를 카렌 쪽으로 밀쳤다. 레오가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닫고 카렌에게 계획을 물었다. 카렌은 계획은 간단하다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저 두목을 제거하면 된다. 두목은 카렌의 푸른 마나 오라를 알아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카렌은 레오에게 자신이 두목을 처리할 테니 레오는 해골들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오가 그 의미를 미처 이해하기도 전에 카렌은 두목에게 강력하게 돌격했고 레오는 완전히 솟아오른 해골 군대와 홀로 맞서게 되었다. 해골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레오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혼자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생각하며 공황에 빠졌다. 해골들이 그를 공격하기 위해 다가올 때 카렌은 이미 두목에게 도달하여 해랑검 제3식을 외치며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카렌은 자신의 검 에너지를 두목에게 향하게 했다. 카렌의 일격이 두목을 강타해 그의 손을 잘라버리자 두목은 고통에 쓰러지며 카렌을 망할 꼬마라고 불렀다. 카렌은 그를 비웃으며 공격할 거였으면 더 일찍 했어야지라고 말했다. 두목은 푸른 바다성이 왜 자신들의 일에 간섭하는지 의아해했고 카렌은 이 남장령이 자신의 아버지 영지엽이라 설명하며 그를 죽일 의도는 없고 성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오는 놀라울 정도로 잘 싸우며 해골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멀리서 카렌은 그를 지켜보며 해랑검술이 가르치는 대로 순수한 힘으로 계속 싸우라고 격려했다. 카렌은 부상당한 두목 마이클 녹스에게 돌아가 확실히 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다시 물었다. 그가 대답하자 카렌은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 무자비하게 그의 다리를 찔렀다.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부하들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명령했고 두목은 고통 속에서 그렇게 했다.
패배한 마이클은 두 꼬마에게 당한 패배를 한탄했지만 그들이 도착하면 리스턴 가문 사람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카렌에게 경고했다. 카렌은 두목이 검은 마법사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짐작했다. 카렌은 두목의 희망을 비웃으며 리스턴 가문이 고작 아이 2명만 보냈을 거라 정말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는 마법진이 사라졌음을 지적하며 자신들에게 수호자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 순간 멀리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카렌은 두목에게 시간을 낭비해서 검은 마법사를 산채로 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비나가 갑자기 나타나 검은 마법사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었다. 레오는 그 광경에 역겨워했고 사비나는 살아있는 마법사라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놓쳤기 때문에 임무는 실패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카렌은 뻔뻔하게 이모에게 자신의 방식에 감명받았냐고 물었다. 사비나는 쓰러진 두목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리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고는 카렌의 무모함과 생각 없이 적진으로 돌격한 것을 꾸짖으며 그가 꼭 자신의 오빠인 할로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리스턴 가문의 일원다운 이 대담함에 추가 점수를 주겠지만 인지를 잡는 수단을 쓴 것에는 점수를 감점하겠다고 인정했다. 그녀가 이유를 묻자 카렌은 귀족이 인지를 잡으리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사비나는 이 추론이 재미있다며 웃었고 그를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미친 아이라고 불렀으며 붙잡힌 두목은 속으로 정말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생각했다. 사비나는 이제 벨로스 남작의 성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질문할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장을 떠날 때 붙잡혔던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서 풀려났고 감동적인 가족 상봉이 시작되었다. 전투 후 가족들이 풀려난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는 동안 카렌은 죄책감을 느끼며 한쪽에 서 있는 산적 오르아를 발견했다. 카렌은 그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느냐고 비웃으며 물었다. 카렌은 오르아에게 그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가 알기로는 동료들처럼 바레니스 던전에 갇힐 수도 있었다. 그러고는 그에게 남장령에 투옥되는 대신 그의 대장과 함께 푸른 바다성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레오는 오르아를 묶지 않고 두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냐고 물었다. 카렌은 그들이 부상당한 대장을 옮기는데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레오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순간 구출된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와 오르아를 변호하며 그도 벌을 받을 것인지 물었다. 마을 사람은 오르아가 진심으로 죄수들을 돌봤고 아픈 이들에게 몰래 약을 가져다주고 배고픈 이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주었다고 설명하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간청했다. 사비나는 카렌에게 의견을 물었다. 카렌은 놀란 오르아를 바라보더니 그들이 은신처까지 안내해줬다는 점을 들어 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결정했다. 오르아는 감격에 휩싸여 죽을 때까지 카렌에게 완전한 충성을 맹세했다. 레오가 중요한 것을 보라며 카렌을 불러 장면을 방해했다. 레오는 그를 거대한 빛나는 마법석이 담긴 통으로 이끌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며 붙잡힌 산적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동안 레오는 도련님이 돌아오면 자신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카렌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마침내 이 가난하고 외딴 지역에 산저무리가 많았던 진짜 이유, 즉 남작 가문조차 존재를 몰랐던 마법석 광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레오는 사촌의 얼굴에 계략을 꾸미는 듯한 표정을 알아채고 지금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냐고 물었다. 로안 남작과 그의 아버지가 구조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도착했다. 로안은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며 사비나에게 산적 두목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비나는 자신이 단지 보호자일 뿐이라며 그를 자신의 학생들인 카렌과 레오에게 안내했다. 로안은 모두를 소박한 연회에 초대했지만 카렌은 즉시 푸른 바다 성으로 떠나야 한다며 거절했다. 그 시점에서 로안은 임무 수수료 문제를 꺼내며 자신의 남장령이 비용을 전액 지불할 자원이 부족하여 지불 연기를 요청했다. 카렌의 표정은 교활하게 변했고 그는 남장령을 외딴 지역 중에서도 외딴 지역이라고 묘사하며 고의적으로 모욕하기 시작했고 이는 로안을 자극했다. 카렌은 도적들이 다른 것을 노리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카렌이 놀란 로안에게 마법석을 보여주자 로안은 자신의 영지에 그런 광산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인정했다. 모든 패를 지게 된 카렌은 자신도 제안할 것이 있다고 발표했다. 카렌은 로안 남작에게 푸른 바다성이 초기 자본과 보안 병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벨로스 남장령과 함께 마법석 광산을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로안은 이 소년이 자신이 하는 말의 중요성을 정말로 아는지 의아해하며 속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강력한 리스톤 가문을 남장령 광산의 파트너로 얻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다.
로아는 카렌이 이 모든 것을 계산했다고 결론 내렸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중요한 협상을 진행하는 대담함에 감탄했다. 카렌은 이런 협정이 남장령의 리스톤 기사 주둔을 가능하게 하여 방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안이 지분 비율에 대해 묻자 카렌은 자신 같은 어린아이가 그런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것은 로안이 아버지와 논의할 문제라고 영리하게 회피했다. 로안은 아버지와 상의한 후 곧 연락하겠다고 동의했다. 나중에 카렌은 사비나 부인에게 왜 도적들의 은신처에서 일이 복잡해질 거라고 예상했는지 물었다. 사비나는 자신이 상대했던 흑마법사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그는 평범한 마법사가 아니라 제국에서 2급 수배범이자 육서클 마법사인 타드드 라 하타였다고 밝혔다. 사비나는 소년들이 잔챙이 도적들에게만 신경 쓰고 더 중요한 목표를 간과했다며 꾸짖었다. 사비나는 수업을 계속하며 진정한 힘은 강한 상대를 마주해야만 성장하며 만약 그들이 직접 흑마법사를 물리쳤다면 잡범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이번 임무를 실패라고 보았고 카렌은 이 판단을 공손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레오에게 돌아섰고 예상치 못하게 그를 칭찬하며 특히 언데드를 처음 상대하는 것 치고는 그의 활약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감을 더 가지라고 격려했다. 푸른 바다성으로 할로가 수도에서 돌아왔다. 그의 수행원들이 그를 맞이하며 기사들이 서부에서 돌아왔고 카렌, 레오, 사비나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이라고 알렸다. 갑자기 황궁에서 급한 전령이 도착했다. 할로, 그는 편지를 열고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 황제가 수도를 떠나기 전에 아무런 언급도 없었지만 황제 폐하께서는 직접 자신의 손자 카렌을 수도로 초대했던 것이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오르하는 포로로 잡은 대장 마이클을 데리고 있었다. 마이클은 자신이 생각하는 보안 허점을 이용해 오르아에게 함께 탈출하자고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오르아는 그를 노려보며 때리고 거절했고 그에게 자신을 쓸모없고 버릴 만한 존재라고 불렀던 것은 바로 마이클이었다고 상기시켰다. 푸른 바다성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가족들의 환영을 받았다. 발리는 카렌 주변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비꼬았고 카렌은 날카롭게 반박하며 그를 위협했다. 발리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사비나는 그와 이야기하며 오빠 할로가 카렌이 벨로스 남장령에서 일으킨 문제 때문에 그를 불렀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발리는 조카 레오에게 그의 대단한 업적에 대해 축하하며 소식이 이미 먼저 도착했다고 말했다. 레오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 믿으며 기뻐했다. 그때 카렌은 피곤해서 쉬러 가겠다고 말했다. 사비나가 발리에게 제국의 심상치 않은 정치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자 대화는 심각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발리는 그들의 가문을 제외한 다른 강대 세력들이 살몬 공장령과 디아즈 후장령을 중심으로 빠르게 단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비나는 아버지 할로가 수도에서 여러 가문과 만나 상황을 평가할 계획이었지만 황제와의 회담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자 모든 것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발리는 이 두 가문이 이전 황제를 전복하고 현재 황제를 옹립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제 그들이 체제를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비나는 오빠 할로가 제국의 미래를 위해 중앙 권력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지만 이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탄했다. 두 사람은 평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며 이제 그들의 가문이 움직일 때라고 결론 내렸다. 사비나는 카렌이 한 일이 다른 가문의 영지에 병력을 파견하여 영향력을 확대할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므로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한 일일 수 있다며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 그녀는 카렌이 적절한 시기에 가문에 이로운 일을 했다며 흥미로운 소년이라고 평했다. 발리는 고모에게 칭찬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고 그녀는 정말로 칭찬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나중에 지라스경이 그들을 맞이하며 도주한 도적들을 제압한 공로를 축하했다. 그는 오르아가 데려온 도적 두목을 즉시 신문하여 모든 정보를 캐내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오르아의 신분을 묻자 카렌은 당분간은 그 역시 도적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정보원이었으니 온화하게 대우하고 풀어줘야 하며 그를 자신의 개인 하인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지라스는 이에 동의했다. 소년들이 쉬러 가려고 하자 지라스는 그들을 막아서며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카렌이 지라스에게 언제 도착했는지 묻자 그는 얼마 전에 도착했으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카렌이 보고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묻자 지라스는 함께 작성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카렌은 자신이 모든 힘든 일을 했다며 즉시 그 일을 레오에게 떠넘기려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설득에 나섰는데 그들의 삼촌 타일즈가 보고서를 읽을 것이고 이것은 레오가 보고서에 자신의 업적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점수를 딸 기회라고 지적했고 레오는 납득했다.
그들이 돌아온 후 지라스경은 포로들을 가두라고 명령했고 사비나는 그에게 수배범의 머리를 던지며 소년들의 보고서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렌은 레오에게 보고서 작성을 잘하라며 행운을 빌어주고는 최근 도달한 제 사형을 사용하기 위해 만화 훈련실로 가겠다고 발표했고 지라스는 그의 꺾이지 않는 열정에 놀랐다. 한편 할로는 비상 가족 회의를 열었다. 그는 회의의 이유가 최근 성 주변에 나타난 악마들을 진압하는 동안 얻은 정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일리히에게 기사단장을 소환하라고 요청했다. 제러스가 소환되어 그에게 악마 가죽 조각을 바쳤다. 할로는 이 조각이 서쪽 천공돔 지역에서 수집된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할로는 가죽에 잠재된 어둠의 만화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충격과 함께 그것이 몰락한 황제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것이 단순히 세상에 남아있는 그의 의지이거나 아니면 몰락한 황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할로는 이 문제가 제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추론한 뒤 또 다른 전개를 밝혔다. 벨로스 남장령에서 일어난 사건 소식이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황제는 카렌에게 수도로 오라는 개인적인 초대를 보냈다고 했다. 할로는 레오와 바다 늑대 기사들을 카렌과 동행시킬 계획을 발표했지만 카렌은 아직 어리니 그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할로는 카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가 벨로스 남작과 거래했을 때 그래서 그는 제러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제러스는 훈련실에서 명상 중인 카렌을 발견했다. 카렌이 제러스에게 언제 도착했는지 묻자 그는 얼마 전에 도착했다고 답했다. 카렌은 제러스 경만이 짙게 가족 외에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전에 제러스가 훈련실에 들어온 적이 없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분명 긴급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러스는 그에게 수도로의 임박한 여행을 논의하기 위해 가족 회의에 소환되었다고 알렸다. 제러스는 가문의 수장이 카렌경을 가족 회의에 소환했으며 그에게서 직접 자세한 내용을 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카렌이 회의에 도착하자 할로는 카렌에게 첫 임무의 성공적인 완수를 방금 알게 되었다고 말했고 카렌은 이를 확인해 주었다. 할로는 즉시 그에게 왜 벨로스 가문과의 협상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권한을 넘어섰는지 물으며 그의 오만한 행동이 그들에게 큰 모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는지 의아해했다. 카렌은 이것이 칭찬이 아닌 신문임을 깨달았지만 자신은 벨로스 젊은 남작에게 단 하나의 제안을 했을 뿐이며 그가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했다고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회의실에서 카렌은 할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며 귀족의 예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할로가 예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카렌은 가문의 명예라고 답했다. 이 답변은 할로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는 카렌이 거래의 이득을 자랑하고 자신에게 공을 돌릴 수도 있었겠지만 대신 가문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이 행동을 훌륭한 처신이라고 평했다. 이를 바탕으로 할로는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다. 그는 카렌이 가져온 거래가 가문에 큰 이득이 될 것임을 인정하고 아들 발리에게 공식 협상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발리는 다음날 새벽 벨로스 남장령으로 떠나기로 동의했고 할로는 아들의 공로로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할로는 다음 주제인 황제의 서신으로 넘어갔고 카렌에게 그의 소식이 수도에 알려져 폐하께서 그를 소환하셨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카렌은 제러스의 말에 따르면 할로가 푸른 바다성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황제의 서신이 도착했음을 추론했고 황제의 정보망이 정말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 속으로 궁금해했다. 카렌은 꼭두각시 황제를 조종하는 실세 귀족들이 황제 본인이 아닌 이 급작스러운 초대의 배후라고 생각했다. 할로는 카렌에게 가지 않을 선택권을 주었다. 할로는 카렌이 지금 수도에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할로는 초대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경우에 전략적 함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발리는 할로가 카렌에게 선택권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카렌은 황제가 자신을 소환했으니 가는 것이 의무이며 이는 외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카렌이 혼자 가냐고 묻자 할로는 한스 부대 외에 레오도 호위로 동행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카렌이 할아버지가 계신데 왜 따로 호위가 필요하냐고 묻자 할로는 그 호위는 카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렌이 일으킬 사고를 감시하려는 것이라고 농담하며 소리쳤다. 그리고 할로는 출발 시간이 사흘 뒤라고 알렸다. 이후 장면에서 발리는 로한 남작과의 협상을 마쳤다. 광산 지분은 리스톤 가문 80%, 벨로스 가문 20%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발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추가 조건에 당황했는데 벨로스 가문의 지분 중 5%를 즉 그들 지분의 4분의 1을 카렌과 레오에게 직접 할당하는 것이 단순한 수수료로는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제국 아카데미의 수석 졸업생인 로안에게 이 결정의 이유를 물었다. 로안은 이 조건이 언젠가 푸른 바다성을 이끌게 될 두 어린 늑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투자라고 솔직하게 설명했다. 발리는 로안이 이 아이들의 재능을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만하다고 보았고 매우 무례하다고 여겼다. 발리와 로안은 발리가 로안의 대담함을 칭찬하며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았다. 마침내 소년들이 소환되었고 그들은 감사하게 제안을 수락했으며 로안은 이 협력에 대한 가문의 영광을 표했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레오는 카렌에게 질문이 있었다. 벨로스 남장년과의 거래를 마무리한 후 레오는 카렌에게 자신들의 5%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물었다. 카렌은 당연히 자신이 10분의 9를 레오가 10분의 1을 가질 것이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레오는 이 제안에 충격을 받았지만 카렌이 위협하자 겁에 질린 레오는 즉시 동의했다. 발리와 그의 보좌관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보좌관은 어린 시절 격렬하게 싸우던 두 소년이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말했다. 수도에 도착하자 레오는 흥분되고 긴장했으며 그곳에 대해 소문만 들었을 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인정했다. 카렌은 그를 안심시켰지만 레오는 황제를 만나러 가는 것이니 흥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항변했다. 그러고는 수도 데카스의 미녀들을 만나기 위해 사교 파티에 가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사비나는 그들에게 합류하여 데카스가 강력한 전사들로 가득한 흥미로운 곳이며 그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들의 첫 임무를 축하하기 위해 와인잔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카렌이 13살 소년의 방에 와인잔이 없다고 빚고자 그녀는 와인을 물컵에 따랐다. 사비나는 레오에게 전에 와인을 마셔본 적이 있냐고 물었고 레오는 카렌이 예전에 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사비나가 레오에게 한 잔 권했고 레오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사비나는 잔을 들어 그들의 놀라운 성장을 칭찬했고 카렌은 그녀에게 스승으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3년이 이제 끝났다며 그들이 수도에서 일으킬 소동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레오는 그녀가 곧 부캐로 돌아간다는 말에 슬퍼하며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사비나는 그의 감수성을 비웃더니 카렌의 외모, 재능, 감미로운 말솜씨가 모든 관심을 끌 것이라며 카렌과 함께 파티에 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레오는 당황해서 카렌에게 자신의 결혼 기회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고 카렌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카렌은 레오에게 말을 멈추고 계속 마시라고 명령했다. 나중에 푸른 바다성에서 발리는 할로에게 벨로스 가문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알렸다. 할로는 그들이 지분 일부를 카렌과 레오에게 할당하기로 동의한 것에 놀랐다. 발리는 젊은 남작이 이번 거래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설명했기에 그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할로는 젊은 남작의 지성을 칭찬하며 믿음직한 동맹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할로는 벨로스 남장년과 관련된 모든 일을 발리에게 맡겼다. 하지만 발리는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했기에 자신을 부른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할로가 카렌에 대한 황제의 소환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히면서 그의 직감은 옳았다. 황제가 할로 본인 외에는 어떤 가족 구성원도 소환한 적이 없었기에 할로는 불안한 관찰 결과를 밝혔다. 황제와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그는 여전히 폐하의 눈에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보았다고 했다. 할로는 발리와 대화를 이어가며 황제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카렌의 초대에 외부적인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발리는 이 문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동의하며 이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할로가 황제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했다. 할로는 카렌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렌이 선조의 검인 단두대에 선택되었고 이는 그가 가문의 중심에 서게 될 운명이며 따라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수많은 도전과 위험에 필연적으로 직면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할로는 이 초대를 시험으로 간주했다. 카렌이 가문의 미래를 짊어져야 한다면 그는 이러한 시련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할로는 아들 발리에게 걱정되냐고 물었다. 발리는 깊이 감동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아들을 믿는다고 자신감 있게 선언했다. 할로는 그 반응에 놀랐다가 미소 지으며 그것을 훌륭한 대답이라고 여겼다. 다음 날 사비나는 부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러스는 그녀에게 소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거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어젯밤 그의 훔친 와인을 그들과 함께 즐겼으니 괜찮고 소년들이 여행 준비로 바쁘니 조용히 떠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제러스는 다음 방문 때 더 많은 와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떠나기 전 사비나는 창문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카렌과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다. 그러고는 다음 만남까지 작별을 고하며 떠났다.
카렌은 북해가 자신에게 고향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먹을 것과 와인을 찾아볼 생각이었다. 그는 사비나가 그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다. 사비나가 떠나자마자 카렌은 이제 숙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운명이 그의 생각을 응답하듯 숙부 타일스가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놀라게 했다. 기차역에서 하인들이 젊은이들의 짐을 나르고 있었다. 레오는 이 모든 소란의 이유를 궁금해했고 하일리는 그들이 가문을 대표하여 황제를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카렌은 한스 부대가 함께 가는 것에 대해 불평했고 제러스는 그들의 목적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스는 무례하게도 그 목적은 그들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출발하기 전에 타일스는 카렌의 방을 방문했고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타일스는 카렌의 수도 방문에 대해 들었다고 확인한 후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했다. 타일스는 카렌에게 수도에서는 푸른 바다성에서 행동하는 방식대로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카렌은 동의했지만 숙부가 그동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속으로 깨달았다. 타일스는 수도가 가문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는 적들로 가득하며 카렌이 어떤 구실이라도 준다면 자신이 직접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일스가 떠나자마자 카렌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숙부가 장남이라는 지위로 자신을 압박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숙부의 위협을 비웃었으며 그 오만한 숙부의 면전에 상황을 역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기차역에서는 출발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다. 카렌이 한스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전직 산적 오르아가 그들에게 다가와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카렌은 차갑게 대답한 뒤 그를 수도의 잔혹한 감옥에 던져넣기 위해 데려가는 것일 뿐이라며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상기시키며 잔인하게 농담했다. 오르아는 카렌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빌었고 카렌은 그의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대답했다. 제러스는 소년들에게 마지막 충고를 해주었는데 사고를 치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라고 말했다. 기차가 출발하려 할 때 발리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플랫폼으로 달려왔다. 떠나기 전에 다시 보고 싶어서 왔다고 설명했고 외조부께서도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발리는 아들을 안고 무사히 돌아오고 가급적 문제를 적게 일으키라고 부탁했고 이에 카렌은 웃었다. 기차가 떠난 후 타일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둘째 아들 라파엘의 아내가 수도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지만 당분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차 안에서 카렌은 한스에게 여행 시간을 물었고 한스는 테바 자치령을 거쳐 약 6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그들은 평민들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농업보다 상업과 산업이 번성하여 돈이 신분의 기준이 되는 특이한 도시 테바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스는 제국 내 테바의 영향력이 막대한 자본에서 비롯되지만 다른 지방 영주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렌은 일부 지방 주민들이 부패한 영주들의 폭정에서 벗어나 자치지역으로 도피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한스는 그 지역이 푸른 바다 성체와 우호적이며 종종 기사들에게 주요 임무를 맡긴다고 덧붙였다. 아이들이 나중에 몰래 도시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자 카렌은 자신의 검이 미지의 존재에 반응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카렌은 갑자기 자신의 검에서 이상한 반응을 느꼈고 이는 검이 임박한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처음에 삼촌인 타일즈나 라파엘 중 한 명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호위대 속에 사람을 심었는지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일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인해 생각을 접었다. 레오는 카렌의 이상한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고 카렌은 위협이 외부에서 오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결론 내렸다. 카렌은 급히 한스에게 테바 자치령에 즉시 연락하라고 명령했다. 한스가 이 갑작스러운 명령의 이유를 궁금해하자 카렌은 설명할 시간이 없다며 다른 차량들에게 임박한 공격에 대비하라고 알리라고 소리쳤다. 깜짝 놀란 한스는 즉시 따랐고 경고를 모든 호위대에게 전달했으며 그들은 이를 인지하고 공격에 대비했다. 한편 카렌은 이 외부 위협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며 누가 움직이는 기차를 공격할 수 있을지 의아해했다. 기차 경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가면을 쓴 공격자 무리가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리더는 때가 왔다고 알렸고 부하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차가 다가오자 그들은 서둘러 도화선이 묶인 폭발물통을 철로 위에 놓았다. 작업을 마치자 그들 중 한 명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리더는 모두에게 폭발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기차는 폭발물통과 충돌했고 그 결과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기차가 탈선하고 파괴되었다. 한편 테바 자치령에서는 시장이 시끄러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시끄럽게 비난을 주고받았고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을 돈 세탁과 국세청의 강도 높은 추적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다른 이들은 상대방을 같은 범죄로 고발하며 자신들을 변호했다. 논쟁이 격화되었고 누군가 시장에게 자신이 범죄자라고 부르는 반대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재무장관을 역임한 후 은퇴했어야 했다고 자책했고 도시가 혼란스러운 투기장이자 귀족과 평민 길드 간의 끊임없는 투쟁이 장이 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한 보좌관이 시장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회의를 중단시켰고 시장은 말다툼하는 참석자들을 해산시킨 후 그에게 다가오도록 허락했다. 남은 참석자 중 한 명이 그 소식이 세무조사에 관한 것인지 묻자 시장은 침착하게 담배에 불을 붙이며 이 사소한 조사는 더 이상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사가 취소되었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라고 답하며 조사는 지옥에나 가버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공개했다. 5분 전 리스테인 가문의 영지에서 수도로 향하던 기차가 폭발했고 공작의 두 손자가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남자는 충격을 받았고 시장은 이 사건의 의미는 그들 모두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침착하게 설명했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카렌은 잔해 속에서 일어섰다. 한스는 걱정스럽게 다쳤는지 물었고 카렌은 그저 가벼운 찰과상일 뿐이라고 답했다. 한스는 즉시 상황 보고를 요청했고 11명 중 대리라는 이름의 한 명이 중상을 입었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그때 오르아의 분대에서 자신들 중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카렌은 오르아 같은 하급 단원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상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카렌은 한스에게 현재 위치를 물었고 한스는 테바 자치령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다고 답했다. 한스는 두 젊은이가 깨어나기 전에 이미 자치령에 연락했고 지원이 오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스는 카렌과 레오에게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라고 재촉하며 자신의 분대가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카렌의 단두대가 다시 반응했고 그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매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카렌은 한스의 도주 제안을 거절하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스가 이유를 묻자 카렌은 이 공격자들이 황제의 귀중한 철도를 파괴했는데 이는 반역행위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대담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도망칠 수 있을지 의아해했다. 그러고는 레오에게 싸울 수 있는지 물었고 레오는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카렌은 남은 선택지가 하나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가면을 쓴 공격자 중 한 명이 기습적인 일격에 비틀거리자 카렌이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뒤에 나타났다. 카렌은 그들 모두를 죽여야 한다고 선언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공격자 리더는 방어자들의 수가 예상보다 많다고 언급했고 한스는 둘째 분대에게 차량에서 내려 어린 도련님들을 보호할 방어선을 형성하라고 명령했다. 한스는 카렌에게 적 공격자 모두 최소 3성급이라고 알렸고 카렌은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리더가 6성급 전사의 기운을 풍긴다고 언급했다. 리더는 그를 카렌 리스테인이라고 이름으로 부르며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고 명령했다. 카렌은 리더의 목소리가 마법으로 변조되었음을 알아차렸고 리더는 그가 조용히 협력하면 기사들과 하인들을 평화롭게 살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서 카렌은 공격자들의 목표가 자신을 생포하는 것이라고 추론하여 한스에게 말했다. 그는 한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스는 카렌이 암시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카렌은 왜 자신을 막는지 의아해하며 소리쳤고 그들이 자신을 죽일 수 없다면 자신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선언했다. 레오는 사촌의 무모함에 한숨을 쉬었고 한스는 두 어린 도련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분대에게 전투에 돌입하라고 명령했다. 리스테인 기사들은 두 젊은이 주위에 방어 진영을 형성하고 공격자들과 격렬하게 싸우면서 맹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기사들과 가면을 쓴 남자들 사이의 충돌은 격화되었고 그들 간의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카렌은 가면을 쓴 남자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를 하나씩 오가며 카렌은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주저하는 공격자들을 비웃었고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가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리더는 부하들에게 물러서라고 명령하며 자신이 직접 카렌을 상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카렌은 드디어 우두머리가 나타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한스는 그 앞에 나서며 이 상대는 너무 위험하니 물러서라고 말했다. 리더는 한스를 비웃으며 그를 받아 기사라고 부르면서 죽으러 달려든다고 조롱했다. 한스는 누가 죽을지는 두고 보자며 강하게 반박했고 전투 함성을 내지르며 그에게 돌격했다. 한스와 가면을 쓴 공격자 리더의 충돌이 시작되었다.
리더는 맹렬한 공격을 가했지만 한스는 간신히 이를 막아냈고 그렇게 강력한 일격을 막아낸 자신의 능력에 놀랐다. 리더의 전투 기술을 통해 한스는 그의 정체를 깨달았고 그가 바바르 술탄국의 육성 기사시온 하키미인지 궁금해했다. 한스는 바바르 술탄국의 기사가 왜 제국의 영토에 있는지 혼란스러웠고 특히 양국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는 또한 공장령과 술탄국 사이에 큰 적대감이 없었으므로 왜 그가 리스테인 가문을 특별히 노리는지 의아해했다. 혼란스러웠지만 한스는 두 어린 도련님들도 잘 싸우고 있어 전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하며 직접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하키미는 기회를 잡았고 한스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했다. 하키미는 한스가 집중력을 잃었다고 조롱하며 그의 기사 진영이 이미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한스는 힘을 모으며 화를 내며 반박했지만 하키미는 그를 다시 공격하며 저항은 소용없다고 말했고 항복을 제안했다. 하키미는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의 기사들이 이미 패배했고 진영이 무너진 것을 보았다. 한스는 하키미와 그의 부하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며 그들의 목숨을 보장하겠다고 확신시키고 타지에서 죽을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하키미는 거절하며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선언했다. 갑자기 그는 맹렬하게 자신의 힘을 발휘했고 그의 몸 안의 만화가 역류하게 만들었다. 한스는 하키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무모한 움직임이 두 어린 도련님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스는 상대의 무모함에 맞서 자신의 모든 힘을 발휘하여 그와 대결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결정적인 순간 한스에게 실망하는 카렌의 목소리가 들렸다. 카렌은 한스에게 자신의 주된 임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비꼬듯이 벌써 항복할 거냐고 물었다. 하키미는 카렌을 향해 돌아섰고 카렌은 자신이 카렌 리스틴이라고 자랑스럽게 신분을 밝혔다. 카렌은 재빠르게 하키미에게 달려들어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일격으로 그를 쓰러뜨렸다. 하키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카렌을 괴물이라고 불렀다. 카렌은 그 칭찬에 시큰둥하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갑자기 그의 검 길로틴이 다시 진동하는 것을 알아챘다. 카렌은 이것이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임을 깨닫고 죽어가는 하키미에게 마지막 계책이 남아있다고 비난했다. 하키미는 카렌에게 후회는 없다고 답하며 폭발적인 에너지가 몸을 감싸기 시작하자 알 수 없는 사과를 건넸다. 카렌은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한스는 모든 기사에게 전투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던 레오 경을 보호하라고 소리쳤다. 한스는 주저없이 카렌 앞에 몸을 던져 임박한 폭발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카렌이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자 한스는 하키미가 자폭 마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폭발이 시작되자 한스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며 카렌에게 사과했다. 마지막 순간 죽어가는 한스는 카렌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이어서 엄청난 폭발이 발생했고 주변 지역은 황폐해졌다. 혼돈 속에서 카렌은 자신을 깨운 어리석은 인간을 꾸짖는 신비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오랜만에 기사들의 피를 맛봤으니 제 몫을 다하겠다며 눈알이 터지지 않도록 카렌에게 눈을 질끈 감으라고 조언했다. 연기가 거치자 카렌은 한스가 땅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깨우려 했다. 한스는 화를 내며 깨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했는데도 카렌이 무관심하다며 그를 꾸짖었다. 카렌은 시큰둥하게 누가 그런 식으로 구해달라고 했느냐며 반박했다. 카렌의 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그들을 방해하며 자신 없이는 카렌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비웃었다. 카렌은 자신의 검이 말하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폭발로 인한 엄청난 파괴를 둘러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검에게 미친 대장장이들의 영혼으로 만들어진 검의 일종이 내고 솟으냐고 물었다. 검은 그 비교에 격분하며 다시 한번 그 말을 하면 카렌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카렌은 그렇게 사소한 일로 자신을 죽일 작정이라면 왜 자신을 구했는지 궁금해했다. 검은 폭발로부터 카렌을 구하기 위해 저장했던 모든 만화를 사용했다고 화를 내며 설명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다면 벌써 그의 목을 베었을 것이라고 했다. 검은 그러고 나서 피로감을 호소하며 적과 싸우는 것 외에 만화를 흡수할 다른 방법이 없냐고 궁금해하며 카렌의 피에서도 만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카렌은 검이 주인의 피를 갈망하니 악마의 검임에 틀림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 순간 한 무리의 기사들이 도착했다. 그들의 사령관은 자신을 테베 자경단의 사령관인 할리라고 소개했다. 한스는 앞으로 나서서 할리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카렌은 검을 칼집에 넣었다.
검은 안에 있으면 말을 할 수 없다고 불평했고 카렌은 그게 좋다며 조용히 잠들라고 말했다. 할리는 카렌이 할로 대공의 손자임을 알아보고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지역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표명했다. 그는 시장의 명령으로 공작 가족들을 안전하게 호위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카렌은 동의하며 많은 부상자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한스는 카렌에게 위험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현장 조사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푸른 바다 성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지 물었다. 카렌은 한스를 안심시키며 이미 지라스 경에게 연락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화제를 바꿔 한스에게 자폭한 남자의 신원을 아는지 물었다. 한스는 그 남자가 바바르 술탄국의 육성 기사 스인 하킴이라고 답했다. 카렌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할아버지가 술탄국과 직접 서명한 불가침 조약이 이제 위험에 처했는지 궁금해했다. 레오는 제국과 술탄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지만 이런 공격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인정했다. 카렌은 하키미의 행동만으로도 전쟁을 선포하기에 충분한 정당성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마차 안에서 카렌은 레오가 충격에 빠져 피 묻은 손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레오는 카렌이 아까 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왜 손이 떨리는지 혼란스러워했다. 카렌은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라 이런 반응은 정상이며 생명을 빼앗는 것에 익숙해지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레오에게 이것이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잠시 후 경비병이 곧 테바 자치령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렸다. 도시에 들어서자 카렌은 창밖을 내다보며 건물들이 얼마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지 혼잣말했다. 시장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테바 영토에 온 것을 환영했다. 시장은 그들의 무사한 도착에 안도감을 표하며 자신의 지역이 사건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리스탄 가문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카렌은 시장의 말을 끊고 테바 영토가 공격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확언했고 이는 시장의 눈에 띄는 안도로 이어졌다. 한스는 시장이 재무장관이었을 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언급했고 시장은 빌어먹을 시장 자리를 수락한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공작의 손자 앞에서 격식 없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카렌은 어른들과 격식을 차리는 것이 불편하다며 편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시장은 처음에는 대공 가문의 일원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망설였지만 곧 카렌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실수로 그의 이름을 부른 뒤 스스로 정정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시장은 대화를 이어갈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고 제안했다. 개인실에서 카렌은 시장을 신문하기 시작하며 공격자들이 철도를 파괴하기 위해 만화가 아닌 폭발물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발물은 제국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군수품 보급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므로 내부에서 밀반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렌은 그러고 나서 폭발물이 제국 밖, 특히 바바르 술탄국에서 밀반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신의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에게 제국과 술탄국만이 그런 고품질 폭발물을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곳이라고 상기시켰고 만약 테바 상인들이 그런 밀수에 연루된다면 시장에게 난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시장은 카렌의 추론의 정확성에 충격을 받았다. 시장은 카렌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밀반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속으로 시장은 자신을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 어리석은 밀수꾼들을 저주했다. 그 시점에서 카렌은 그에게 한 가지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시울프 기사단과 푸른 바다성의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시장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스탄 가문은 은혜는 10배로 갚고 빚은 100배로 갚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가 협력하지 않으면 끝장날 것이었다. 화제를 바꾸기 위해 시장은 카렌에게 그의 아버지 안부를 물으며 자신은 그를 잘 알고 심지어 카렌의 외할아버지인 게일 경과도 친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카렌은 시장이 갑자기 인맥을 과시하는 것을 보니 진정한 정치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비꼬는 듯 웃었다. 그 순간 한 보좌관이 수도에서 온 긴급 메시지를 가지고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시장은 이미 내용을 안다고 생각했다. 황실 기사단이 출발했다는 것 말이다. 하지만 보좌관은 황실 기사단만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국세청장 자신이 테바를 향하는 제1특별사단장을 이끌고 출발했다. 보좌관은 그 청장이 게일 베러튼, 즉 마왕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남자라고 밝혔다. 시장은 게일이라는 이름을 듣고 충격을 받아 게일경 본인이 왔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카렌에게 몸을 돌려 이것을 예상했는지 물었다.
카렌은 그렇다고 답하며 외할아버지가 자신을 너무나 아껴서 손자가 위험에 처하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구하러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날 밤 국세청 제1특별사단 병력이 테바 영토에 도착하여 도시의 번잡한 거리에 긴장감을 퍼뜨렸다. 게일 베러튼 청장은 불길한 징조의 엄한 표정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한편 할로 공작은 막 도착해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종이 너무 빨리 오셨다고 하자 할로는 손자 일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테바의 상인들은 분노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날 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가 결정된 것에 놀랐고 악명 높은 제1특별조사단이 조사를 맡게 된 것에 불평했다. 회의실에서 시장이 그들을 진정시키려 할 때 카렌과 일행이 들어섰다. 선임 상인 중 한 명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시장의 입장을 지지했다. 카렌은 모인 상인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재앙의 규모를 설명했다. 그는 황제의 철도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작의 손자와 푸른 바다성의 일원들도 공격받았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테바 영지의 상인 길들을 통해 밀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로 공격이 감행되었다고 덧붙이며 이제 그들의 입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냐고 물었다. 상인들은 깜짝 놀라며 물러서려 했고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카렌은 말을 하던 상인에게 이름을 물었고 그는 자신을 호머 무역그룹의 호머 자작이라고 소개했다. 카렌은 침착하게 자신이 직접 자작의 이름을 국세청에 있는 할아버지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자작은 겁에 질려 카렌에게 제거해달라고 애원하며 성급하게 말했다고 인정했다. 그 순간 제1특별조사단과 청장의 도착이 발표되었다. 게일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섰고 그는 모든 무역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의 즉각적인 시작을 발표했다. 그는 세무서가 밀수와 탈세로 축적된 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황제 폐하께서 직접 모든 사람의 전적인 협력을 요구하며 철저한 조사를 명령하셨다고 설명했다. 레오는 한스에게 제1특별조사단이 정말 그렇게 무서운지 속삭여 물었다. 한스는 이 부서가 고위 상인들과 귀족들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상대방의 권력 때문에 황실 수비대까지 동원할 수 있어 그들이 정말 무섭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그 후 게일은 카렌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인사하며 마지막으로 만난 지 3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잠시 후 게일과 카렌은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게일은 손자에게 정말 괜찮냐고 물었고 카렌은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그는 혹시 의심가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카렌은 부인했다. 게일이 내부 가족 문제일 가능성을 제기하자 카렌은 만약 삼촌들이 범인이라면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생각을 일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범인들이 바바르 술탄국의 소행처럼 보이도록 고의적으로 흔적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게일은 손자에게 직접 범인을 찾아 처벌할 생각이냐고 물은 뒤 세상은 넓고 강한 사람들로 가득하며 이곳에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그러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당분간 조용히 있으라고 명령하며 황제의 명령으로 다음날 아침 수도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어른들이 처리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카렌은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고 침착하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게일이 걸어가는 동안 그는 정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카렌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오웬이라는 사람의 저택에서는 마차가 급히 짐을 싣는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다. 마차 안에서 그의 아내가 함께 갈 거냐고 물었다. 그는 곧 따라갈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마차를 떠나보내라고 명령했다. 가족들이 그를 부르며 마차가 멀어지는 동안 오웬은 가족을 먼저 보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본 후 자신의 상황을 저주했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할로 공작이 지붕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부하 중 한 명이 목표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고하자 할로는 빠르고 실수 없이 정리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카렌은 한밤중에 자신의 방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막 도착한 제루스경이 그를 방해하며 또 문제를 일으킬 생각이냐고 물었다. 카렌은 게일 청장님이 외출을 금지했다고 들었다며 제루스도 자신을 막을 생각이냐고 물었다. 제루스는 자신은 가문의 수장인 할로 공장님의 명령을 전달하러 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제루스는 리스타인 가문의 막내 손자 카렌 리스타인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낭독했다. 이 명령을 받는 즉시 범인들을 즉시 찾아내 죽은 자들의 피해 대가를 받아내라. 그는 푸른 바다성의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라고 카렌에게 지시하며 명령을 마무리했다. 카렌은 그 명령을 듣고 사악하게 웃으며 가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선언했다. 제루스는 분명 긴 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카렌과 레오는 변장한 채 테바의 동쪽 지구를 배회하고 있었다.
레오는 왜 자신이 하인 역할을 해야 하고 불법 거래가 만연한 곳에 가야 하는지 불평했다. 카렌은 2명의 젊은 귀족이 호의 없이 이곳을 돌아다니면 불필요한 의심을 살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오는 그 논리를 이해했지만 하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계속 불평했다. 카렌은 제루스가 언급했던 곳에 거의 다 왔다고 말하며 레오를 조용히 시켰다. 레오는 이곳이 수상해 보이고 젊은 도련님들이 올만한 곳이 아니라고 말하며 불안해했다. 카렌은 그를 놀리며 무서우면 돌아가도 좋다고 제안했다. 갑자기 한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나 여기에 왔냐고 물었다. 카렌은 앞으로 나서서 인사하며 제루스경이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 남자는 젊은 도련님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며 그들을 환영했다. 그 남자는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을 훌리오라고 소개한 뒤 준비된 안전가옥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했다. 안전가옥 안에서 훌리오는 이곳에 도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렌은 테바의 거주자로서 그가 어떻게 리스타인 가문의 정보원이 되었는지 물었다. 훌리오는 어린 시절 제루스경이 자신에게 베푼 친절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카렌은 본론으로 들어가 누군가 폭발물을 밀수하고 수도 여행 정보를 악용하여 리스타인 가문을 공격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카렌은 훌리오에게 범인의 신원을 아는지 물었고 훌리오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모은 정보에 따르면 암시장에서 폭발물을 취급하는 무역그룹은 2곳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커 그룹과 칼리고 그룹이었지만 커 그룹은 암시장에서 철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카렌은 칼리고 그룹의 성격에 대해 물었고 훌리오는 그곳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전 노예들로 구성된 그룹이라고 말했다. 훌리오는 이어서 중요한 정보를 밝혔다. 그는 칼리고 그룹 구성원들이 그날 일찍 도시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고 카렌은 충격을 받았다. 훌리오는 공격과 동시에 칼리고 그룹이 떠난 것이 그들을 매우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인정했다. 카렌은 이용 가능한 선택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암시장에서 철수 중인 커 그룹과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전 노예들로 구성된 칼리고 그룹이었다. 레오는 2 그룹을 모두 조사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며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었다. 카렌은 미소를 지으며 답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무모하다. 이에 따라 그들은 칼리고로 향하기로 결정했고 훌리오는 그들을 그들의 암시장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글린 시장은 게일 청장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글린은 게일에게 카렌이 혼자 행동하도록 두는 것이 정말 괜찮으냐고 물었다. 게일은 사위인 할로 공작이 개인적으로 간청하는 편지를 보냈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하며 늑대들은 늑대들만의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게일은 이어서 카렌 자신이 자신을 지체시키고 방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핑계를 대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손자의 대담함에 감탄하면서도 글린은 카렌이 겨우 13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게일은 카렌이 이미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다고 말하며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천재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글린은 테바가 언제든지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곳이며 그곳의 일부 무역 그룹들이 수도의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듀칼로가 국경에 남기로 선택한 반면 수도의 강력한 귀족 가문들은 리스테인 가문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고 테바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덧붙였다. 게일은 이것이 황제가 테바의 일에 개입한 바로 그 이유이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자들이 제국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게일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메이슨경이 테바에 있었다. 글린은 설마 부서지지 않는 방패, 팔성기사 메이슨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하며 충격을 받았다. 카렌 일행에게로 돌아와 그들은 마침내 칼리고 암시장의 입구에 도착했다. 훌리오는 여기가 유일한 입구라고 확인해주며 비상시에는 안에서 봉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렌은 그 사실이 잔인하다고 평했다. 그들이 내려갈 준비를 하는 동안 훌리오를 붙잡아 묶은 경비병들이 그들의 길을 막고 서 있었다. 경비병 중 한 명이 훌리오에게 보스의 명령으로 그날은 손님을 받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말했다. 훌리오가 이유를 묻자 경비병은 모른다고 주장하며 정중하게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계속 질문하자 경비병은 위협적으로 칼을 뽑았다. 카렌은 냉정하게 경비병에게 오늘 시험해보라며 칼을 뽑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도발했다. 경비병이 망설이는 동안 훌리오는 카렌에게 진정하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카렌은 오르아로 변장한 레오에게 돌아 플랜 B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레오는 애초에 플랜 B 같은 건 없었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았다.